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동물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생태학사 델리아 오언스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영화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 살인사건을 매개로 한 소녀의 성장 과정과 그 속에서 소녀가 깨치는 자연에 대한 이치와 생존 법칙을 흥미롭게 그립니다. 살인사건과 섭지소녀 카야가 깨달은 자연에서의 생존 법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노스캐롤라이나 바클리 코버, 자전거를 탄 소년 2명이 시체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조사에 나서고 섭지에 사는 소녀 카야를 용의자로 두고 거처를 뒤집니다. 경찰이 카야를 용의자로 본 것은 횡경과 죽은 체이스가 섭지를 들락거렸다는 풍문 때문입니다. 경찰은 카야의 거처에서 피해자의 자켓에서 발견된 붉은 선유와 같은 실타래를 발견하고 카야를 검거합니다. 유치장에 갇힌 카야를 변호사 톰 밀턴이 찾아옵니다. 체이스 앤드루스 씨 살인 혐의로 구금된 거 아시죠? 내가 당신 변호사로 자원했습니다. 클라크 씨, 난 당신이 캐서린 데니얼 클라크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바클리 코버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죠. 섭지 소녀라고 부르잖아요. 법정에 서면 바클리 코버 주민들은 배심원이 되어 섭지 소녀인 당신을 판단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모르면서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도우려면 나는 당신을 알아야 해요. 변호사는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까봐 가져왔다며 섭씨 생물체가 실린 책을 전하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껍데기 안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죠. 카야가 자신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어린 카야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는 카야에게 동화를 들려주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소중한 우리 딸. 반면 아빠는 가족들에게 폭력적입니다. 아빠의 계속되는 폭행으로 엄마는 결국 떠납니다. 카야가 떠나가는 엄마를 지켜봅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조디 오빠가 떠나면서 카야에게 말합니다. 카야 잘 들어. 난 이제 떠날 거야. 여기서 못 살아. 카야 몸 조심해. 엄마가 항상 말했듯이 문제가 생기면 섭지 깊숙한 곳,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 숨어. 카야가 울먹입니다. 혼자 남은 카야에게 섭지와 섭세의 생명체들은 즐거움을 주는 친구가 됩니다. 섭지에서 만난 테이트가 카야에게 말합니다. 조디 동생이지? 동생이었지. 오빠는 떠났어. 난 테이트라고 해. 그 남자애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었다. 엄마와 조디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아픔이 아닌 감정을 느꼈다. 용기가 생겼다. 카야는 아빠에게 배고파요라고 말합니다. 아빠는 점핑 메디슨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로 데리고 갑니다. 내 딸 카야 클라크야. 카야 양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신경 쓸 거 없네.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어. 위험한 세상 아닌가. 카야가 가게 안 물건들을 살펴봅니다. 메디슨 부인은 카야가 방치되어 있다는 걸 눈치채고 학교 가면 따뜻한 밥도 먹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야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메디슨 부인을 유심히 봅니다. 카야는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맨발로 학교로 가지만 학교 근처 거리에서 머뭇거립니다. 카야를 본 한 신사가 말합니다. 꼬마 아가씨, 학교는 저쪽이지? 너도 저 애들처럼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단다. 어서 가, 괜찮으니까. 카야가 용기를 내 학교에 가지만 글자를 잘 모르고 아이들이 무시하고 놀리자 바로 학교를 뛰쳐나옵니다. 그게 학교에 다닌 마지막 날이었다. 자연에서 배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아빠와 함께 습지에 나간 카야. 테이트가 카야를 보고 인사하지만 아빠는 카야에게 테이트와 인사하지 못하게 눈짓합니다. 밖에 나오면 조심해.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스스로 지켜야 해. 아빠에게 어떤 상처가 있기에 이러는 걸까요? 아빠는 카야에게 어깨에 매기 쉬운 가방을 건넵니다. 깃털이랑 새둥지 같은 거 모을 때 쓸모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카야가 좋아합니다. 카야는 편지가 왔다면 달려가고 엄마 글씨예요. 엄마가 살아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편지를 불태웁니다. 아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만해요. 조용히 해. 잘 들어. 이젠 엄마는 없어. 카야는 불타는 편지를 보고 슬프게 웁니다.
아빠는 엄마의 모든 흔적을 태우고 어느 날 사라집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 같은 아픔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혼자가 되어 모든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들렸다. 카야는 생존을 위해 홍합을 채집해 메디슨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로 가져가 사달라고 말합니다. 카야가 혼자 남았던 걸 안 부부가 도움을 줍니다. 메디슨 부인이 말합니다. 불쌍한 거 혼자 남았네. 백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조심해야지. 성경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하지 마. 다시 법정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말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럴 시간도 동기도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체이스 앤드루스를 죽일 만한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카야의 메모지에 침착해요라고 적고 변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검사가 캐슬린 데니엘 클라크 양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검찰 측의 증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클라크 씨가 여기 불려온 이유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 외부인 탓을 하는 게 쉽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법정에서 고작 8km 떨어진 곳에서 자랐지만 클라크 씨는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다시 성숙한 카야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카야는 여전히 외부인에 대해 경계감을 놓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기에 깃털과 필요한 물품, 편지를 함께 놓아두고 드디어 카야가 깃털을 놓아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테이터입니다. 카야는 테이터가 보낸 쪽지를 보이며 말합니다. 나 글 못 읽어. 낚시 나왔다가 널 몇 번 봤고 씨앗이란 점화 플러그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썼어. 테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읽는 법 가르쳐 줄까? 카야는 테이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테이터는 읽는 법과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카야는 집에서 함께 책을 읽자며 테이터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테이터는 카야가 그린 동식물 그림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통째로 읽었다. 일주일에 3번씩 만났고 여름이 가을이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새들이 동틀 때 우는 이유는 시원하고 촉촉한 새벽 공기가 새들의 노래와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해주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생물학의 세계에서 나는 왜 어미가 자식을 떠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두 사람은 키스합니다. 둘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봄이 되었다.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테이트는 대학에 합격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카야는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테이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난 너 안 떠나. 너한테 돌아올 거야. 테이트는 떠나기 전 출판사 목록을 적은 종이를 건넵니다. 너 그림과 기록들, 세상엔 아직 그런 게 없어. 그거로 책을 만들 수 있어. 그것도 여러 권.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견본온 거 몇 장만 붙이면 돼. 돈이 될 거야. 큰 돈이 아니어도. 한번 보내봐. 날 잊을 거잖아. 대학 가서 바쁘면 예쁜 여자애들도 많고. 난 너 절대 안 잊어. 절대로. 한 달 후 독립기념일에 올게. 금방이야. 해변에서 만나서 불꽃놀이 같이 보자. 출판사에 투고해봐. 알았지? 둘은 아쉬운 이별을 나눕니다. 카야는 섭지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특성들을 메모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독립기념일, 카야는 예쁜 옷을 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해변으로 갑니다. 데이트를 기다리지만 끝내 오지 않습니다. 멀리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해변에서 밤을 새운 카야는 절망합니다. 아니야. 카야는 정성껏 만든 자신의 노트를 찢어 불태웁니다. 그렇게 인생이자 사랑이었던 테이트는 떠나갔다. 희청거릴 때마다 날 잡아준 건 섭지였다. 가슴의 통증은 조금씩 사라져 갔다. 개발업자가 섭지 개발에 나서자 카야는 살고 있는 땅과 집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야는 세금으로 낼 돈을 벌기 위해서 테이터가 알려준 출판사로 자신을 캐롤라이나 습지의 각각류 원고를 보냅니다. 한편 카야를 눈여겨본 체이스가 카야에게 뱃놀이 가자고 제안하고 카야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둘은 데이트를 하면 가까워집니다. 같이 하재 감시탑에 올라가 섭지를 보고 카야가 말합니다.
평생을 알아본 친구의 얼굴을 못 보다가 드디어 보는 느낌이야. 카야의 집에 온 체이스가 말합니다. 너 참 멋진 것 같아. 바람처럼 자유롭고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 카야는 출판사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체이스는 카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카야는 체이스에게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다시 법정, 체이스의 어머니는 체이스가 죽는 날 저녁 먹을 때도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라진 목걸이에 대해서 죽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을 거고 목걸이를 가져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저 여자뿐이라고 말합니다. 체이스와 카야가 보트를 타고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데이터가 봅니다. 밤늦게 카야를 찾은 데이터. 카야가 물건을 던집니다. 잠깐만 카야, 제발 잠깐만 얘기하자. 내 땅에서 당장 나가 들어온 자식아. 카야, 체이스 얘긴데 그 녀석한테는 넌 아까워. 날 떠난 건 너잖아. 돌아오기로 하고선 돌아오지 않았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편지도 이런 방구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 알아, 그래서 정말 미안해. 용기도 없는 비겁한 자식. 너 말이 맞아. 내가 상처 준 걸 알기에 널 마주할 수가 없었어. 너가 습지를 떠나서 다른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너와 세상 사이에 선택을 해야 했어. 하지만 카야,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장학금, 연금비, 일자리 모두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틀렸어. 몇 년을 후회했어. 카야가 흔들리고 데이트가 건네는 깃털을 받습니다. 나 시내 근처 연구실에서 일해. 이제 돌아왔어. 여기서 살 거야. 카야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날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 방법을 모르겠어. 카야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시내에 나온 카야가 체이스 일행을 봅니다. 체이스 약혼자라는 여자가 체이스 발장을 끼고 체이스도 카야에게 어색하게 인사하고 떠납니다. 충격을 받은 카야가 집에 돌아오고 체이스가 곧이어 카야를 찾아옵니다. 카야는 숨어서 체이스를 지켜봅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카야가 모래 위에 누워 하늘을 봅니다. 혼자 살아야 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것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떠난다. 카야는 출판사로부터 캐롤라이나 습지의 각각류라는 제목의 책을 받습니다. 또한 원고료도 받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38만 평의 못, 섭지, 떡갈나무숲과 해변의 소유를 확정짓습니다. 오빠 조디가 카야를 찾아옵니다. SUV에 있는 서점에 들렸다가 너 책을 봤어.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다가 폴짝하고 뛰더라. 널 찾고 싶었는데 아직도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엄마는 돌아가셨어. 널 다시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셨어. 이 근처에 오면 널 보러 오고 싶어. 얼마든지. 카야의 책은 메디슨 부부의 가게에 전시되고 카야는 데이트라고 적은 봉투를 주인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한편 체이스는 계속해서 카야에게 집적되고 카야가 관계를 끝내자고 하자 카야를 폭행하지만 만만치 않은 카야의 반격에 쓰러집니다.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죽여버린다. 카야가 제이처를 피해 보트를 타고 습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해했다. 아빠에게 배운 게 있다면 이런 놈들은 포기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카야가 집에 돌아오자 집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두려움에 떨며 사는 건 차원이 다르다. 또 언제 맞을까만 생각하면 사는 것. 밤늦게 카야가 집 밖에서 체이스가 오는지를 지켜봅니다. 데이트가 배를 타고 옵니다. 데이트, 여기 오면 안 돼. 괜찮은지 보러 왔어. 얼굴이 왜 이래? 체이스 그놈이 그런 거야? 넌 빠져있어. 나 다음 주에 그린빌에 가려 했어. 출판사 사람들 만나서 다음 책 의논하려. 가면 되지. 이런 꼴로? 그놈 때문에 망치지 마. 데이트의 동료로 카야는 그린빌에 가겠다고 하고 데이트는 춥다며 빨간색 올 실더미를 줍니다. 다시 법정, 데이터, 오빠 조디, 메디슨 부부가 법정에 들어옵니다. 사건 당일 카야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떠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출판사 편집장도 증인으로 나와 카야의 알리바이를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편집장에게 묻습니다.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첫인상은 클라크 씨는 내성적이고 상냥하고 똑똑하다는 거였습니다. 언도생활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타고난 생태학자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 모임에서 카야가 말합니다. 반딧불의 불빛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짝짓기를 위해 쓰고 하나는 수컷을 꼬셔 먹이로 삼기 위해 쓰죠. 먹는다고요? 맙소사. 그런 건 배우면 안 되겠네요. 비도덕적이네요. 자인의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죠. 변호사가 카야에게 말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정은 데에 세우지 않겠지만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배심원이 본인에게 직접 말을 들으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상냥하고 생각 깊은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보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수없이 많겠지만 전 미워한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절 미워했죠. 절 비웃고 함부로 대하고 공격했죠. 그런 사람들한테 목숨을 구결하라고요? 그러고 싶진 않네요. 밀턴 씨, 항상 저한테 친절하셨죠. 어렸을 때도요. 잊은 적 없어요. 밀턴이 웃습니다. 변호사 밀턴이 배심원들에게 말합니다. 전 버클리 코브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섭지 소녀에 대한 많은 뜬소문을 들었죠. 반은 늑대라더라,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종이라더라, 눈이 밤에 빛난다더라 하는 소문요. 글쎄요, 보시죠. 실상은 그녀가 버려진 아이였던 겁니다. 섭지에서 혼자 살아남으려 발부둥친 소녀는 매도당하고 따돌림 당했죠. 오늘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메디슨 부부만이 피고인을 돌봐준 유일한 사람들일 겁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나머지 모두는 그 소녀가 우리와 다르다며 낙인 찍고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 수줍음 많고 불우한 아가씨를 판단하는 일이 여러분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어야지 지난 25년간들은 루머나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크 씨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체이스 앤드루스가 죽은 날 밤 클라크 씨는 그린빌에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고 카야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메디슨 부부가 기뻐하며 카야를 포옹합니다. 카야가 데이트와 하야하고 부부가 됩니다. 둘은 섭지를 연구하고 책을 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카야는 그리운 엄마를 느끼며 보트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테이트가 카야의 유품을 정리하며 카야의 일기를 봅니다.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늘 충분하다. 섭지는 죽음을 통달하고 있다. 비극이라고 규정짓지도 않는다. 쟤는 더더욱 아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가끔 먹잇감이 살아남으려면 포식자는 죽어야 한다. 테이트는 목걸이를 한 체이스를 그린 그림과 책에 호물팥을 숨긴 목걸이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테이트는 목걸이를 습지에 버립니다.